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아마 커리어의 전환점이나 퇴사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혹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로서 매년 막 바뀌는 노동법 규정들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테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주 기초적인 개념 설명은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 가장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디테일로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최신 2026년 가이드라인, 그리고 현직 노무사님들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실제 적발 사례들. 세무나 인사 실무자들의 블로그에 올라온 생생한 현장 팁들도 포함되어 있죠. 네,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시간과 권리를 딱 지켜낼 수 있게 핵심만 뽑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걸 더 큰 틀에서 연결해보자면 2026년의 실업급여 제도는 단순히 숫자 몇 개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제도 전반에 어떻게 연쇄작용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표입니다.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얼마를 받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복잡한 행정 시스템 안에서 내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는 거죠. 그 방패를 쥐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그 유명한 180일이라는 조건이잖아요. 제가 고용노동부 가이드랑이 여러 실무 자료들을 교차 검증해 보니까 이 180일, 즉 피보험 단위 기간을 단순히 달력상의 6개월로 계산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정말 무수히 많았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가장 혼란을 겪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재직 기간하고 피보험 단위 기간을 헷갈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달력상으로는 6개월 넘게 회사를 다녔는데 정작 서류를 떼어보니까 180일이 안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핵심은 출근 도장만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급여가 발생한 날만 카운트한다는 데 있었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 5일 근무하는 일반적인 직장인을 생각해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 5일, 여기에 유급 휴일로 지정된 일요일 하루를 합쳐서 일주일에 총 6일이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무급 휴무일은 토요일은 아예 빠지는 거네요. 네, 빠집니다. 여기에 연차나 유급 병가를 썼다면 그날은 돈을 받으니까 포함이 되지만 회사 규정상 급여가 안 나오는 무급 병가를 길게 썼다거나 무단결근을 한 날은 가차없이 제외되는 거죠. 그러면 입사하고 딱 6개월, 그러니까 달력으로 한 180일 만에 퇴사하면 실제 피보험 단위 기간은 한 150일 남짓밖에 안 돼서 요건을 못 채우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하게 주 5일제 기준으로 최소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180일 요건이 넉넉히 충족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분들 관련 자료를 보니까 상황이 훨씬 더 까다롭더라고요. 상용직처럼 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맞습니다. 일용직은 순수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을 받은 실제 근로일수 자체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이나 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근로일수를 아주 꼼꼼하게 트래킹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정기적으로 확인 안 하면 진짜 나중에 며칠 차이로 수급 자격을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겠어요. 자, 그럼 이 180일 요건을 무사히 채웠다고 가정하고요. 이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금액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13,220원으로 확정되면서 아주 재미있는 수학적 모순이 발생했더라고요. 네, 그 상한액 역전 현상 말씀이시죠? 맞아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이랑 연동되어 있어서 매년 자동으로 오르는데 상한액은 법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최소 보장 금액이 최대 지급 한도를 뚫고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입법의 속도가 경제 지표의 변화를 못 따라가서 발생한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거든요. 2020년 최저시급 13,020원을 공식에 대입하면 하루 하한액이 66,048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상한액은 66,000원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리 고액 연봉을 받던 사람이라도 66,000원 이상은 못 받게 상한선을 막아뒀는데 최저임금 기준인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이걸 넘어버리니까 시스템의 논리 자체가 붕괴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2026년부터 상한액을 68,100원으로 끌어올린 거군요.
자료에 나와 있는 3명의 근로자 케이스를 대입해 보니까 이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 예시를 같이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퇴사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한 10만 원 이상 받을 자격이 되는 고임금 근로자 A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바뀐 상한의 규정에 따라서 68,100원을 꽉 채워서 받게 되고요. 네, 상한선에 걸리는 분이죠. 반면에 계산액이 딱 67,200원이 나온 중간임금 근로자 B씨는 상한액이랑 하한액 그 사이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본인 계산액 그대로 67,2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C의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요. 맞아요. 평균 임금이 아주 낮아서 계산해 보니까 하루 48,000원밖에 안 나오는 CC. 이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분은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서 하한액인 66,048원으로 훅 끌어올려져서 지급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이 뭐냐면 실업급여가 단순한 비례보상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강력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진 사회 안전망이라는 뜻이죠. 아, 고임금자의 상한선은 꼭 누르고 저임금자의 하한선은 확 끌어올려서 실직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방어해 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 청취자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상한액 인상 혜택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 즉 퇴사하신 분들부터 적용된다는 그 타임라인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금액의 구조를 이렇게 살펴봤으니 이제 수급 자격이 아주 흥미로운 이면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실업급여 하면 해고나 곤고사직처럼 비자발적으로 잘려야만 받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네, 수집된 노동청 심사 사례를 보니까 본인 발로 당당하게 걸어나간 자발적 퇴사자라도 실업급여를 100% 받아낸 예외 조항들이 무려 8가지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자진 사퇴지만 법적으로는 그 퇴사의 원인 제공자가 회사이거나 불가피한 외부 환경이라고 인정해주는 이른바 정당한 이직 사유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연 지급된 경우입니다. 근로 제공의 가장 기본적인 대가인 임금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너무나도 정당하다고 시스템이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현직 노무사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 예외 조항을 통과하는 과정의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한테 있고 또 그 과정이 절대 만만치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용센터 가서 그냥 사장님이 월급 안 줬어요. 아니면 저 직장 내 괴롭힘 당했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돈을 주지 않잖아요. 를 넣어서 체불금품 확인원 같은 공식 서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불합리한 차별을 당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본인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사표를 던졌지만 막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단순한 감정적인 불만과 법적인 괴롭힘을 구분하는 객관적 증거를 요구받게 됩니다. 객관적 증거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카톡 캡처 같은 건가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같은 명백한 기록은 당연하고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신고했던 내역, 노동청 조사 결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인정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확실히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싸워야 하는군요.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 요건도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회사가 갑자기 먼 곳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발령이 나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면 퇴사에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포털 사이트 길찾기 화면 캡처나 인사 발령 공문 같은 걸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건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문제나 가족 간병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는 점이었어요. 단 이것도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전제가 떡하니 붙어 있긴 했지만요. 네. 모든 예외 조항의 공통점은 결국 기록과 증빙입니다. 시스템은 언제나 서류로만 판단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다른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죠. 기간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다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무를 보면 이직 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떡하니 명시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거절당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저 그 부분 세무 블로그 사례에서 봤습니다. 회사가 우리 1년도 계약 연장합시다.
아니면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줄게요 라고 먼저 제안을 했는데 네,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죠. 맞아요. 근로자분이 아니요, 저 그냥 좀 쉬면서 실업급여나 받을래요 하고 그 제안을 걷어찬 케이스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고용센터의 관점에서는 일할 수 있는 기회, 즉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근로자가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만료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어도 실질적인 자발적 퇴사로 분류가 되어서 수급 자격이 박탈되죠. 우와, 이거 진짜 뼈아픈 디테일이네요. 그러니까 계약 만료로 퇴사하실 때는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여부가 서류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필수적이죠. 자, 그럼 이제 무사히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치고요. 실제 신청부터 통장에 돈이 꽂히기까지의 타임라인과 실전 관리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그 데드라인부터가 중요하잖아요. 퇴사일 다음 날부터 정확히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아, 신청 기한이 아니라 수급 종료 기한이 12개월이군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수급 일수가 150일인데 퇴사하고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뒤늦게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남은 3개월치만 받고 나머지 2개월치는 12개월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세상에, 퇴사일이 2월 1일이면 대략 3월 초중순에 첫 급여를 받는 셈이니까 무조건 퇴사 직후에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이겠네요. 그리고 요즘은 행정 시스템이 많이 편해져서 예전처럼 고용센터에 무조건 출석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1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사전에 모바일이나 PC로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비대면으로 서류 전송이 가능해졌죠. 네,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게 있잖아요. 행정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개인의 책임은 더 엄격해졌거든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일명 신데렐라 법이 존재합니다. 신데렐라 법이요? 지정된 실업인정일 당일 밤 12시, 즉 24시 전까지 무조건 전송 버튼을 눌러서 완료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깜빡 잊고 자정을 넘겨서 새벽 12시 1분에 전송을 한다면 해당 회차의 급여 수급권은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야, 단 1분의 지각도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시스템이네요.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하고 핸드폰 알람까지 맞춰두는 건 필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실 투잡과 알바 이야기를 해보죠. 네, 엔잡러시다의 아주 뜨거운 주제죠.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이런 질문이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는 사람 부탁으로 딱 하루 알바를 뛰었습니다. 혹은 취미로 하던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이번 달에 5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이거 안 걸리겠죠? 이런 질문들이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의 노동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회색지대거든요. 많은 분들이 겨우 하루 일한 건데 설마 알겠어? 또는 현금으로 몰래 받으면 국세청도 모르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진짜 모르는 거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잔산망,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심지어 건강보험 납부 기록까지 여러 행정망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교차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적발됩니다.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아주 소액이라도 단 하루라도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취자분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힘들게 타는 실업급여에서 그 알바비만큼 금액이 깎일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제도의 메커니즘을 뜯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소득을 신고한다고 해서 전치 수급 총액이 깎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바로 고용보험제도의 합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소득 발생을 신고하면 고용센터는 그 일한 날짜를 실업 상태가 아닌 날로 간주해서 그날 하루치 실업급여 지급을 보류합니다. 아, 하루치를 빼는 거군요. 네, 빼는 건 맞는데 대신 제외된 그 하루만큼 전체 수급 종료일이 뒤로 연장됩니다. 즉, 총 받을 수 있는 일수와 전체 금액은 온전히 보장받으면서 지급 스케줄만 뒤로 살짝 밀리는 구조인 거죠. 하루 알바를 했으면 수급 종료일이 하루 늘어나는 식입니다. 와, 그러니까 굿이 숨기면서 범죄자가 될 리스크를 질 필요가 전혀 없네요. 투명하게 신고하면 법도 지키고 내 돈도 다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위닝 구조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실업급여를 한창 달콤하게 받고 있다가 너무 조건이 좋은 직장에 덜컥 합격을 해서 예정보다 일찍 재취업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아직 받을 실업급여가 절반이나 나왔는데 취업하면 나머지 돈은 못 받으니까 차라리 취업을 좀 미루자.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게 쉬울 텐데요. 정부 입장에서도 수급자가 계속 실업 상태에 머무는 것보다 빨리 경제활동에 복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거시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 취업 지원이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동경제학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해 두었는데 그게 바로 조기 재취업 수당입니다. 이 조건들을 꼼꼼히 보니까 일종의 합법적인 목돈 보너스 개념이더라고요. 남은 실업급여 기간, 즉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는 시점에 빠르게 재취업을 하고 네, 절반 이상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원래 받았어야 할 남은 실업급여의 딱 절반을 한 번에 계좌로 싸주는 제도잖아요.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6개월만 유지해도 이 수당이 지급되고요. 맞습니다. 빨리 취업해서 월급은 월급대로 다 받고 1년 뒤에 남은 실업급여 절반을 목돈으로 또 받으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이득인 시나리오죠. 이렇듯 제도를 잘 이해하면 진짜 천국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반대로 제도를 악용하려다 적발되면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네, 노무법인 자료에서 발췌된 실제 부정수급 적발 사례들을 보면 단순한 과태료 수준을 넘어섭니다. 한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생명을 앗아갈 만큼 처벌 수위가 엄청나게 강력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다는 공모형 부정수급 사례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직원이 본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회사 대표나 인사팀한테 저 실업급여 탈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좀 꾸며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회사가 이걸 들어서 허위로 작성한 케이스죠. 현장에서 아름아름 흔하게 일어나는 일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후폭풍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적발되는 순간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징벌적 성격으로 수급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추가 쟁수금이 부과됩니다. 3배로? 네. 예컨대 1,000대 1,004원을 뜨면 반환금 1,000만 원에 추가 징수금 최대 3,000만 원이 더해져서 총 4,000만 원을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 와, 1,000만 원 받으려다 4천만 원을 뱉어내네요. 금전적 타격뿐만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경찰 단계를 넘어서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최소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은폐형 사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에 지인 가게나 현장에서 일하면서 기록에 안 남기려고 굳이 현금으로 받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에 안 걸리겠지 하고 신고 안 한 사례들. 아까 말씀하셨듯 결국 다 꼬리로 갈피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황당하면서도 아주 확실하게 100% 걸리는 케이스가 바로 해외여행 사례입니다. 아, 여행 갔다가 걸린 거요? 네, 수급기간 중에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를 법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실업인정일 당일의 위치입니다.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하고 자료를 전송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 여행을 즐기면서 IP 주소를 우회해서 국내에 있는 척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주고 엄마가 대신 신청 버튼 좀 눌러줘 이렇게 한 거죠. 맞습니다. 이건 뭐 수사 기법이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 출입국 기록하고 고용보험 로그인 기록을 딱 대조하면 1초 만에 100% 적발되는 구조잖아요. 이건 피할 길이 아예 없네요.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간주되어서 예외 없이 전액 반환 및 추가 징수 철퇴를 맞습니다. 만약 청취자분들 중에 이런 부정수급의 유혹에 빠져 잘못을 저질렀다면 유일한 출구 전략은 노동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자진신고하는 것뿐입니다. 아, 미리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군요. 네, 자진신고를 해야만 무거운 추가 징수금을 어느 정도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이미 노동청에서 부정수급 의심 통보나 출석 요구서가 날아온 시점이라면 감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투명성과 정직함이 가장 훌륭한 전략이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2026년 실업급여 심층 탐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180일 피보험 단위 기간의 진짜 의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상한액 역전 방지 대책, 네 발로 걸어나가도 혜택을 입증할 수 있는 8가지 깐깐한 예외 규정들, 그리고 투잡 소득 신고의 연장 메커니즘과 내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는 부정수급의 실태까지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이 방대한 규정과 데이터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실업급여는 예측 불가능한 실직의 위험 속에서 우리의 생계와 존엄을 지켜주고 더 나은 직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사회적 방파제라는 거죠. 제도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영리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수많은 정보가 청취자 여러분의 커리어 여정에 든든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자료의 행간을 읽으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걸까요? 오늘 살펴본 단기 알바, 유튜브 수익 신고 같은 깐깐한 사례들을 보면 현대의 노동은 이미 하나의 평생 직장, 주 40시간 근무라는 전통적 틀을 벗어나서 긱 이코노미 형태로 아주 파편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당장 엔잡러나 프리랜서분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회 안전망인 고용보험은 여전히 공장제산업 시대의 고용 모델을 표준으로 설계되어 있죠. 일의 형태가 잘게 쪼개지는 미래 시대에 국가가 정의하는 실업이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전통적인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이 고용보험이라는 우산 안으로 어떻게 품어내고 보호해야 할지 제도의 진화 방향성에 대해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노동의 미래와 사회 안전망의 역할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심층 탐구는 이 묵직한 질문을 끝으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배움을 즐기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모아서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